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뵈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박재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CEO 스코어 데일리 금융 포럼의 행사를 주최하신 박재곤 대표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한국금융의 글로벌 성장 전략.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총 자산의 대외 자산 비중이 매우 적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 아까 5%라고 그러셨나요? 대충 그런 정도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2009년에 제가 2008년 초에 금융위원장을 맡은 다음에 2009년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잡힌 이후에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때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의 그 자산 비중을 가서 보니까 90% 이상이 국내 자산이었어요. 90%가 훨씬 넘고 그 당시 아마 해외 자산 비중이 5%가 잘 안 됐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4년간 국민연금 재임하는 동안에 가장 비중을 뒀던 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글로벌화. 그래서 대대적으로 해외 투자를 늘리자. 건축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지만 대체 투자 부분도 대폭적으로 늘려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선진화하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연금 자산 비중에서 해외 자산이 30%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주제가 비단 이 행사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또 한국 금융산업 발전의 중요한 아젠다가 된다는 말씀을 모두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꼭 제가 써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는 저는 그 체질은 아니라서 가능한 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면한 최대 변화는 우리가 소위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여러분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왜 우리 그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지금 대체로 컨센서스 뷰가 지금 급속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전망이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끝날 과거의 2008년도 위기와 같이 우리가 1년 안에 상당히 정상화를 회복하는 이런 상태보다는 좀 더 구조적으로 장기 침체 과정을 걷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어떻게 빨리 회복하느냐. 그런 면에서는 금융의 우리가 기능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라는 순서 그런 흐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전망은 대체로 최근에 몇 차례에 걸친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0.75%씩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내년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 전문가신 분들이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 합성어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물가 속에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는 응급 처방을 하면 우리가 위험한 단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대체로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금융 재정을 확대해서 유동성을 늘리고 해서 경제에
금융시장이 패닉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순서로 위기 대응을 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은 한 칼에 이 두 가지 문제, 고물가와 경기 침체를 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고 재정도 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긴축 상태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망하기로는 대체로 이 상태가 고물가 저성장 체제가 좀 더 지속될 것이다. 2, 3년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날짜 그 기간을 찍는다든지 오늘 수저에 보면 또 NH를 대신해서 경제 전망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주변에 말씀해 주시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이제 구조적 장기 침체를 벗어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 현재의 상황을 대체로 우리가 Great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산업의 Great Industrial Transformation입니다. 산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위기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산업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누리고 에너지 안보 력을 키워야 되는 이런 사태인가 하면 오늘 추후에 많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이후 특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또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런 변화의 시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산업 대전환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은 금융이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업 대전환을 포함해서 경제 패러다임이 팬데믹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환경이 바뀌었느냐. 우리가 금융산업이 가야 될 길, 역할, 기능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더 큰 틀에서 경제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된 두 단어를 꼽으라고 그러면 여기는 Sustainability와 Resilience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단기적으로 효율성, 원가를 절감하고 빨리 되고 하는 이런 쪽에 그 경영 전략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지속,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탄력성 있는 경제를 만드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기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카카오 사태가 주말에 빅 이슈가 됐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 블룸버그, FT, 월스트리트저널이 다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외국 그 기사 제목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카카오가 한국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앱이다. 코리아의 대표적인 앱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플랫폼 경제라는 것이 자체 우리가 경제, 금융 전반에 걸친 그 시스템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그런 케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전략적으로 우리 금융 경쟁력을 높여 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하는 데 시사논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지속 가능성과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어디서 터졌습니까? 출발점은 중국의 우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의 제조업 허브를 그 역할을 했던 데가 우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봉쇄, 수천만 인구가 봉쇄되는 그런 사태로 인해서
그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급속도로 몇 년 사이에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탈중국화, 거기에 따른 이제 중국 투자나 제조 허브가 다변화되고 리쇼어링,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문제, 그리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일환으로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동맹 국가들끼리의 반도체가 됐든지 핵심 전략 산업에 서로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이런 방향으로 또 옮겨오죠.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좀 전에도 말씀드린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구상이 되고 디지털 플랫폼이 또 기후변화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그럼 이런 과정에 금융혁신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런 상황 변화가 우리의 시장을 금융혁신의 중요성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늘 일생 금융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금융은 우리 경제가 몸이라면 금융이 하는 역할은 심장과 혈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나 여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핵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심장과 혈맥은 우리 저희 의학에서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심혈기관이죠. 이 심혈기관은 대표적인 자율신경계 기관이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민간 금융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역량을 키우려면 최대한 자율성을 높여줘야 된다. 왜냐? 자율신경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 보고 너 빨리 뛰어라고 위에서 오도한다고 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잘 기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과 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위에서 일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물론 시장 질서를 확보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감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든지 민간 금융 경영에 인터벤션을 개입을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무리한 규제는 금하는 것이 우리 경제 혁신과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금융의 책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들 그리고 현 정부에서 5대 혁신 과제로 금융 혁신을 꼽은 이유는 우리가 이쪽 경제 부분에 공을 깊게 하신 분들 되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만 제조업 대비 서비스 산업의 국가 성장 기여도 우리가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금융산업이 상대적으로 낮다. 금융서비스 산업이.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적인 금융그룹들 주가가 수익률도 좋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PBR이 0.5가 안 되는 수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제일 바닥권에 있다. 이런 것은 우리 금융의 잠재력, 역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충분한 역량을 지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K금융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를 최대한 찾고 살려서 우리 금융경쟁력을 높일 그러한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융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이나 기업 스스로의 가치
가치 적용도 충분한 그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K금융의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그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한국금융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변화의 도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기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장 큰 금융 관련된 글로벌 트렌드의 하나는 산업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금융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디지털 플랫폼과 탈중앙화 추세.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큰 추세입니다. 여러분 은행 차원에서도 할 만하고 또 카카오나 지급 결제를 중심으로 해서 핀테크, 텍fin 이런 데의 부상도 우리가 최근에 목격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과 같은 NFT 이런 그런 쪽의 탈금융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죠. DeFi라고 해서 Decentralized Finance. 제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는 저희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이 선물 쪽의 옵션 가격 결정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로버트 머튼 교수라고 있어요. MIT. 그런데 이 양반은 또 실제 투자에도 관심이 많아서 현재 디멘셔널이라고 전 세계 최대 투자 회사들이 거기 고문도 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금융은 과학이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배경, 또 이 파생 상품 쪽의 발전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 수학하고 공학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접목이 돼서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노벨상 하면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은 그냥 경제학상이라고 원어가 써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노벨 경제학상의 원어는 노벨 경제과학상입니다. 노벨 프라이스 에코노믹 사이언스. 그리고 금융은 그 경제의 일부죠. 중요한 일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수학적인 탤런트 그리고 공학적인 이해가 많은 분들이 지난 특히 4차 산업혁명 추세 이후에 금융의 판도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해온 것은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금융의 근간에는 과학적인 접근이 중요하고 현대 금융 분야의 발전은 상당히 그러한 과학적인 창의적인 이런 접근을 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다만 엊그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카카오 사태를 겪으면서 더 생각하게 된 것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이 대세로 부상하는 건 맞고 또 앞으로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한 바퀴로 굴러가기에는 위험한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스템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 있다. 모든 혁신은 거기에 따른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인지 못한 시스템 리스크를 내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금융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규제산, 왜 규제산입니다.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용해야 될 그런 당국의 책임, 또 우리 산업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과
또 은행 중심의 전통 금융산업은 이제 그 공정한 경제 그리고 또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적절한 협업 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같이 노력하는 그러니까 두 바퀴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 경제를 더욱더 우리 금융산업을 더욱더 경쟁적인 산업으로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금융 패러다임이 변하면 거기에 부합하도록 이 규제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지금 디지털 경제 체제에 적합한 이 규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개선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2008년도 금융에서 일할 때 이 금융위기 터지기 이전에 만났던 젠 보네키와의 대화에서도 제일 먼저 그 양반이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지향할 바는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 더 좋다고 하는 거고 좋은 규제라는 게 세상에 이상한 거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고 또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이런 규제는 필요하다. 이게 다만 우리가 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이 된다 해서 이것저것 무작정 규제를 늘리는 것을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고 그래서 우리 이 CEO 스코어 데일리가 언론사다 보니까 굳이 제가 양화가 될 만한 얘기를 하자면 D5와 뭐를 접목을 해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구조를 만들까? 제가 만드는 얘기는 탈중앙화와 중앙화가 조화롭게 가야 된다. 왜 중앙화가? 금융 시스템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의 경제, 금융의 전체의 확보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화라는 말을 굳이 만들자면 C5, CE, Centralized, CE5와 DE, Decentralized 5, C5와 D5를 결합,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말을 이런 표현을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쓰면서 이게 기억에 남는 문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큰 흐름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과거부터 배운 얘기지만 또 경제 금융 패러다임의 한 꼭지로 구상을 한 것은 디카보나이제이션입니다. 탈탄소화. 이것은 탄소 중립 시대로 지금 향하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기후 변화에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코로나 초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그 자연 생태계 보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박쥐가 자연 상태에 있어야 될 박쥐가 시장 바닥에 나와가지고 그 바이러스의 숙주 역할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번지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거기에 대한 확증적인 얘기는 아직 좀 유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를테면 기후 변화 대응과 친환경 탄소 중립 방향으로 산업과 구조가 전환되고 있고 핵심 가치도 ESG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ESG가 이게 이 복합 위기 와중에 이런 얘기하는 게 사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ESG의 가치는 핵심 가치는 지켜지는 것이 맞다.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기업인들의 큰 책임이고 특히 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이라는 표현을 좀 그렇습니다. 금융회사가 이 역할을 민간 금융회사들이 그 역할을 더 담당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마크 칸이 저희 금융 분야에 일하시면서 마크 칸이가 생소하게 들리면 여러분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농담입니다만. 마크 카니는 영란은행 총재도 지내고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지내고 지금 현재 UN 기후변화 특사를 하고 있고 그 여의도 IFC몰에 투자한 회사가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브룩필드라고 전 세계 최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돈 한 1,000조 자금을 운영하는데 그 회사의 부회장으로 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브룩필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어쨌거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마크 카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생긴 국제 금융안정 포럼 거기에 체어를 한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금융 분야의 영향력이 큰 인물이죠. 제일 크게 강조한 것은 최근에 와서 ESG 경영의 성패 이것을 결국 민간 금융이 어떻게 하면 살립니다. 그만큼 금융회사들이 이 ESG 가치에 부합하는 투자와 대출이라든지 금융 지원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그룹들이 다 이런 내용을 있지 않습니까? 지난 2, 3년 동안에 우리나라 주요 금융그룹들과 돌아가면서 큰 국제 행사를 했는데 빠지지 않고 들어간 그 이슈가 이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ESG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환경과 사회에서 이슈, 가치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이런 얘기를 하면 궁극적으로 제안하는 가치는 ESG 경영을 통해서 또 ESG 관련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경영 체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두세 장 조금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K금융 국제경제 강화의 과제로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와서 좀 더 얘기가 되고 있는 국제 중심지 구축입니다. 지금 K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대체로 초점이 제가 말씀을 앞서서 박 대표님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데 사실 외국에서 우리나라 금융 시장 안에 들어오는 걸 촉진하는 것도 같은 서로 같이 물려있는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해 전부터 노력을 했던 것이 한국 금융 시장을 국제 금융 허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토양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또 글로벌화 전략의 과제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금융 허브 표현을 썼고 이명박 정부 때는 금융 중심지라는 표현을 썼고 최근 와서 이제 씁니다. 같은 개념이 되겠는데 전 세계의 핵심적인 금융 센터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의 희망이고 특히 최근에 와서 코로나 사태 겪는 과정에 그렇게 된 거죠. 연관이 있는데 홍콩의 경쟁력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이 줄어드는 소위 포스트 홍콩 상황에서 어떤 타 지역의 아시아 지역 안에 있는 타 도시의 금융 허브 경쟁력이 커지고 있다. 이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싱가포르도 커졌다든지 또는 다른 도쿄도 열심히 뛰고 있고 우리 서울시도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금융공기업을 부산으로 내려보낸다든지 이렇게 이제 분산이 되는 그런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아이디어와 금융거부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소위 집중 효과, 분집 효과라고 하는 클러스터 이펙트를 가지고 모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본래 제가 근무에 있던 시기에는 여의도 중심으로 이것을 키우고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정부에서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되겠다. 서울과 지방 간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노력을 하되 핵심은 서울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은 뭐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그 뜻을 모아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큰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기관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민연금 있는 동안에 해외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별명이 글로벌 큰손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이, 우리가 뭐 조단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지금 현재도 뭐 세계 3대 우리 연기구인데 앞으로 더 커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물론 연금 개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2050년에서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 나오지만은 저는 좀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연금 개혁은 불가피하고 모수 개혁, 그러니까 보험료 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로서 피크 때 한 1,500조, 그런데 모수 개혁이 이루어져서 보험료가 OECD 평균 수준 근처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2, 3천조까지 또 확대될 수 있다. 전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의 그런 펀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가 국민연금 있을 때 그런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화, 글로벌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펀드를 일반 기업, 다른 금융사와 컨소시엄으로 큰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퍼실리티를 만드는 작업을 해서 그걸로 해외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또 대규모 펀드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조단위의 큰 투자 물건에는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연계해서 컨소시엄 이렇게 해서 NPS나 우리 KIC 한국투자공사나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촉매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영향력있는 큰 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금융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 국민적인 금융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 뭐냐면 선진국에 제가 오랜 25년 가까이 미국에 사는 동안에 애들 교육시키면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도 애들 학교 교재나 그 내용에 금융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해를 어렸을 때부터도 배우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적인 이해도뿐만 아니라 정치권, 우리나라 정치가 금융의 상식, 적어도 상식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 나라가 돼야 금융선진국이 될 수 있다. 간혹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정치권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마다 해외 토픽감이 아닌가 걱정할 때가 있죠. 그런 나라에서 참
금융 환경을 만들기 쉽지 않다. 금융 이해도를 높이는 우리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이 노력에 언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CEO 스코데일리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되고 많이 알려지게 될 때 금융 이해도는 높아지죠. 그리고 차제에 제가 또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제 경험상 저는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이 금융 DNA가 상당히 뛰어난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금융계에 지금 몇 년입니까? 제가 해외 생활, 금융 다 합치면 지금 수십 년 이렇게 40년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나 국제무대에서 국제기구에서 또 이렇게 활동하면서 느끼는 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금융 DNA가 뛰어나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말씀드릴까요? 제가 국민연금 있을 때 공동 투자를 했던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은 웬만큼 전 세계 탑10쯤 되면 거의 다 접촉이 그렇게 있었지만 손정희 회장, 손정희 소프트뱅크하고는 저희가 공동 투자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손 회장하고 따로 만나서 장시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벌써 오래전인데 저는 AI가 앞으로 핵심 물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AI를 듣긴 했었지만 앞으로 투자 또 금융산업의 또 한 중요한 하나의 촉진제 이런 걸 관련해가지고 AI, 로봇 이런 쪽 분야의 이커머스 얘기를 저에게 처음 전해줬던 사람은 손정희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10년도 넘었죠. 벌써.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혁신적인 변화에는 늦었다. 물론 일본이 굉장히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래서 손정희 회장은 사실 일본 경제계에서는 2단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좋게 생각하면 손정희 회장 때문에 일본 경제가 손정희 회장의 매기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에 와서는 손 회장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성과가 나쁘다 이리저리 깨지고 좀 있습니다만 본래 제가 아는 손정희 회장은 타율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장타가 있는 스타일. 그래서 알리바바니 그것도 조금 전에 수익 공고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장타를 쳐서 평균 수익을 미국에서 올리고 했던 사람인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많은 한국인들이 제가 금융계 후배들 그때 만나도 정말 놀랍고 뛰어난 금융 DNA를 가진 우리 전문분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살리고 잘 찾고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 과제다.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아마 제일 재미있는 얘기 제가 지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우리 후배 되는 지금 현재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금융에 BTS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막 얘기했죠. 그 아이디어가 재밌다. 표현도 재밌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탑 플레이어, 스타가 나오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BTS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단어로 풀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한 환경이 될까? BTS를 만들 수 있는 우리 금융 환경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제가 오랜 해외 경험이나 이제 국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 또 컨설팅 회사 같은 데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IB들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얘기하려던 포인트를 몇 가지 꼭지로 줄이는 일입니다. 그게 서양 사람들 제일 잘하는 거는 단어의 첫
글자를 묶어서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BTS라고 해서 BTS로 시작되는 단어로 스토리를 만들면 재밌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우리나라 그 금융 정책, 그리고 규제, 감독 환경, 전체적인 우리 금융 환경을 정말 탑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첫 번째, 당국, 그 담당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랄까, 그 필요 요소, 그게 첫 번째는 밸런스. 그래서 균형 감독. 그 균형은 다른 의미의 균형 감독이 아니라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에 있어서 우선 우리 금융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 미션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금융 시스템과 금융 혁신을 조화시킨다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금융 안정성만 생각하다 보면 변화를 피하게 돼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문화입니다. 그건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축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그쪽에 그런 변화에 부합하는 식의 규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쪽의 노력을 해야 되고 아울러 금융 시스템에 큰 훼손이 안 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벌써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카카오 때문에 당장 그런 이슈가 생깁니다. 무엇이 가장 적절한 규제? 이를테면 규제라기보다는 감독 차원에서 백업 시스템을 왜 제대로 안 갖췄냐? 이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 맞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 네이버 문 닫으라고 할 건 그건 아니죠. 이 디지털 플랫폼의 그 순기능 플랫폼 그리고 그 기능이 가져나가야 될 부분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밸런스, 그 균형 감각, 전통 산업과 신사업 간의 협업과 시너지 창출 이런 부분도 관심이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바퀴보다는 두 바퀴로 가는 것이 안전하게 우리가 자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러스트입니다. 그 금융의 생명은 신뢰. 그래서 경영을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장 전체를 관리하는 당국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신뢰를 투자자와 그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잃으면 그 경제 시스템은 발전할 수가 없죠. 콜랩스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시장 질서 확립, 또 금융산업의 책임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되게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화폐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한 문구가 있죠. 그건 뭐냐면 In God we trust를 드렸습니다. 직역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좀 의역을 해서 우리는 그 화폐는 이 금융 시스템의 수단 아니겠어요? 이 시스템은 신뢰 위에서 하는 신뢰는 가장 기본이 신용 시스템의 기본이다 하는 의미로 트러스트를 해석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확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깨진다 하면 모든 면에서 신뢰가 정치 다 중요하지만 금융 부분에서의 신뢰라는 것은 그것이 훼손됩니다. 그 금융 산업이나 시장이 건전하게 성공했습니다. S는 서비스. 이 서비스라는 건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도 있고 예방적 관리를 위한 금융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가 우리 후배들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나 요즘도 가끔 그런 얘기를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 당국, 감독 당국, 정책 당국이 가져야 될 자세는 피감기관, 우리 시장에 대해서 뭘 도울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바로 한 자세지, 사후에 징계하는 건 누구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융 당국이 뭘 도와줄 수 있냐, 피감기관에 대해서. 이런 자세, 그런 마인드를 가는 게 금융의 경쟁력과 선진화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그런 말을 잊지 말자. 사실상 금융위원회는 영어로 뭐예요?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그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중간에. 그 얘기를 금융서비스 산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금융 관련된 서비스 커미션. 우리 금감원은 영어로 FSS를 쓰죠.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입니다.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다 서비스라는 단어를 넣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들어가면 되겠냐. 이런 것이 갖춰졌을 때 진정한 의미의 한국을 대표하는 BTS 탑 플레이어들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하고 지근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김 위원장한테도 살짝 내가 그런 얘기를 최근에 해준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공개적인 이런 언론 앞에서 얘기하는 건데 처음인데 의미가 있지 않겠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주 많이 썼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오늘 이 CEO 스코데일리 금융포럼이 한국금융 선진화와 글로벌화의 그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과 함께 그런 모멘텀을 만드는 이런 포럼 행사를 갖게 된 데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대표님, 임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은 이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 국제 경쟁력화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왜? 우리는 복합 위기, 장기 침체를 벗어나야 되고 우리나라의 큰 당면 과제 중에 하나는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추락해온 잠재성 영역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이 현 정부, 새 정부 들어와서 제일 핵심 아젠다로 거는 게 그 내용이었고요. 지금 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어쨌거나 국가의 지속 성장은 결국은 실물 경제와 금융 부분의 균형 발전 시너지로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또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새 정부의 5대 핵심 과제에는 금융 혁신이 중요한 과제로 들어있는 만큼 오늘 이 모임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국금융의 글로벌화, 선진화, 경쟁력 강화에 매우 의미가 큰 뜻깊은 행사로 평가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너무 끌었습니다. 고맙습니다.